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교재 없이 듣기만 하는 강의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시작합니다. 우선 의사소통의 유형에는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언어적 의사소통은 7%로 매우 미미하지만 몸짓이나 표정, 행동, 자세, 옷차림 등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93%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표정이나 태도와 같은 시각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목소리의 톤이나 음색과 같은 청각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의사소통에는 언어적 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는데요. 언어적 의사소통보다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중에서는 시각적인 요소, 즉 자세, 용모와 복장, 제스처 등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재에 새롭게 포함된 바이스텍의 7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스텍의 7원칙은 개별화, 또 의도적 감정 표현, 통제된 정서적 관여, 수용, 또 비심판적인 태도, 이용자의 자기 결정, 비밀 유지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바이스텍 7원칙은 7개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이 각각의 개별화는 어떠한 뜻인지, 또 의도적인 감정 표현은 어떠한 뜻인지, 마지막으로 비밀 유지는 어떠한 뜻인지를 모두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시험 출제가 항상 되는 영역입니다. 라포 형성이란 의사소통의 기본으로 인간관계에서 호감과 상호 신뢰와 연관된 문제이고요. 이 라포 형성은 대상자가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할 수 있게 하려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공감하고 있으며 함께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유대 관계를 형성해야지 라포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청으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공감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경청은 대화 과정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또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잘 파악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다음은 공감인데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서 이 공감하고 나전달법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우선의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 감정,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또한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감 능력은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있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처럼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감에는 반드시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문제풀이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공감적 반응을 고르는 연습 문제를 한번 보겠는데요. 어르신께서 요양보호사님은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은데 나를 성인으로 대해주세요. 양치질하라, 속옷 갈아입어라, 머리 빗어라 명령하고 하지 않으면 신경질 내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공감하기 위해서는 이 어르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르신의 기분은 어떨까요? 성인으로 대해주세요. 양치질하라, 속옷 갈아입으라, 머리 빗어라 명령하고 하지 않으면 신경질 내잖아요. 이 부분에서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잔소리 좀 그만해라. 듣기 싫다. 이런 분이나 감정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헤아려서 이제 대처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요양보호사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못 챙기고 계시잖아요. 할머니의 기분이나 감정을 이해해서 대답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옳을지도 몰라요. 사실 저도 할머니를 성인으로 인정하고 그런 일들을 신경 쓰고 싶지 않거든요. 이것 또한 기분이나 감정을 이해한 게 아니죠. 성인으로 인정하고 그런 일은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요양보호사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요양보호사는 제가 할머니의 개인 위생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시는 듯해서 성가시고 화가 나셨군요. 어르신의 기분, 잔소리 좀 그만해라. 나 어린아이 취급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런 것들 성가시고 화나셨군요. 라고 할머니의 기분을 이해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감적인 반응인 거죠. 두 번째 보면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는데 하고 말을 줄이셨습니다. 요 말 줄인 요 감정, 요 부분에 대한 감정을 읽어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는데 너는 지금 못하고 있어. 그죠? 그러한 감정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그리워. 이러한 감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읽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요양보호사는 그렇게 그 요양보호사가 잘했으면 그분 모셔다 드릴까요? 전 그 요양보호사와는 달라요. 역시 자기의 이야기만 했죠. 지난번 요양보호사님이 일을 참 잘 하셨는가 봐요.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요양보호사가 잘했다라는 거 할머니의 감정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도 고쳐볼게요.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고요.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안 좋네요. 그런 말씀은 되도록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요양보호사 자신의 기분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할머니의 이 대상자의 기분을 보면 아파서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아파서 죽겠어 나 그만 아프고 싶어 뭐 이러한 감정들이 있는 거죠. 이 감정을 읽고 대답하는 요양보호사는 연세가 있으신데 아픈 것은 당연하지요. 그동안 잘 참으셨잖아요. 감정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적 반응이 아니고요.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이거죠. 이 많이 힘들다라는 거, 죽겠다라는 거, 그만 아프고 싶다라는 거, 이 감정을 읽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요양보호사가 공감적인 반응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프시면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치료해야 돼요. 얼른 저와 병원에 가요. 이거는 공감적인 반응이 아닌 것이죠. 그 어디에도 이 요양보호사의 말 어디에도 할머니가 죽겠어 그만 아프고 싶어 너무 힘들어 이란 공감을 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양보호사가 공감을 잘 하신 경우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들이 있지만 효과적으로 말하기 또 나전달법 침묵 등이 있는데요. 말하기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과 원활히 대화를 하는 것인데요. 효과적인 말하기는 서로 존중하면서 자신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상대방의 진심도 나에게 전달되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소통에서 공감과 함께 반드시 나오는 나전달법인데요. 나전달법은 우선의 행동, 그리고 영향, 느낌, 그리고 바램을 구분해서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하는데요. 우선의 나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첫 번째,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 만나기로 한 동료가 약속 시간에 늦을 때 이 동료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약속 시간에 늦은 것이 행동이 되는 거죠. 이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영향,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서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 시간에 늦었기 때문에 이 홍보물을 지금 현재 배포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영향이겠죠. 그래서 내 느낌은 어떨까요? 내 느낌은 뭐 화가 나거나 아니면 성질이 나거나
또 짜증이 나거나 뭐 또 홍보물을 시간 내에 배포할 수 없을 거라는 초조감,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부정적인 것들은 다 빼는 거죠. 그래서 초조감이나 조바심 이런 것들만 살려서 그 느낀 바를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 걱정하고 조바심이 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램이 있습니다. 바램이 있는데 바램은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앞으로는 약속 시간을 잘 지켜주세요. 아니면 약속 시간에 늦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 약속 시간에 늦지 마세요. 이러한 바램들을 전달을 하면 그것이 나전달법이 됩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보면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동료 요양보호사가 통화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이 요양보호사의 너의 행동은 통화를 길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행동이고요. 그래서 어때요? 나한테 끼친 영향은 중요한 전화를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통화를 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인 거죠. 그래서 느낌은 초조하고 중요한 전화를 받지 못할까 봐 초조하기도 할 것이고 화가 나기도 할 것이고 그죠? 이러한 감정들이 느낌이고요. 그래서 바램은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이 통화를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적인 전화는 개인 휴대폰을 이용했으면 좋겠다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 영향 또 느낌, 바램 등을 포괄해서 이제 전달하는 것이 나전달법인데 당신의 통화가 길어지면 걸려올 중요한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될까 봐 느낌, 조바심도 나고 걱정이 돼요. 부정적인 것들, 화나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은 다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바심도 나고 걱정이 돼요. 앞으로는 통화를 짧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전달하는 것이 나전달법입니다. 그럼 나전달법 예시를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 제가 어르신의 집에 가보니 식탁 위에 밥 먹은 그릇을 그대로 두어서 밥풀이 말라붙어 있을 때 우선의 행동은 뭘까요? 행동은 그대로 밥그릇을 그대로 둔 게 행동이죠. 그 다음에 영양은 밥풀이 말라붙어 있는 것이 될 것이고요. 느낌은 어때요? 밥풀이 말라붙어 있으니까 설거지를 하려고 보니까 밥풀이 말라붙어 있어요. 그럴 때 느낌은 어떨 것 같아요? 나의 느낌이잖아요. 뭐 화가 나거나 이거 좀 치우지. 이것도 그냥 뒀냐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이 밥풀이 말라붙어 있기 때문에 물에 충분히 불려서 설거지를 해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제가 어르신이기 때문에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뭐 안에서 일을 다 하셔야 하는데 밥풀이 말라붙어 있어서 불리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할까 봐 조바심도 날 것이고요. 등등등등의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뭐예요? 제발 이 밥풀이 말라붙어 있지 않도록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그릇은 싱크대에 넣고 이렇게 물로 좀 불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종합적으로 의사를 전달을 하면 어르신께서 밥을 드시고 식사를 하시고 그대로 두니까 밥풀이 말라붙어 있어서 3시간 내에 다른 일까지 포함해서 다 못할까 봐 제가 조바심이 나는데요. 앞으로는 식사 후에 물을 좀 부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전달을 하면 어르신이 응, 알았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시는 대화를 나누는데 나의 말에 반응이 없는 동료 요양보호사입니다. 이 동료 요양보호사의 행동은 뭔가요? 반응이 없는 게 행동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영향은 이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계속 잇고 싶은가요? 아닌가요? 나도 이야기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영향인 거죠. 나도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대화를 끌어가고 싶지가 않아. 이거죠. 그다음에 느낌. 느낌은 어떤가요? 그렇게 네가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초조하고 또 어때요? 이거 도대체 내 말을 알아들었는지 안 알아들었는지 알아듣지 못했는지 답답하기도 하겠죠. 이런 것들이 느낌이고요. 바람은 내가 이야기할 때 반응 좀 해줘. 이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해서 의사소통을 하면
그것 또한 나전달법이 됩니다. 이렇듯 나전달법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행동, 역량, 느낌, 바람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문제에서 그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나전달법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황별 의사소통인데요. 우선의 상황별 의사소통에서는 장애가 없는 경우와 또 장애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장애가 없다는 경우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질병이 없어서 그냥 이야기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 가족, 관련 전문직 및 시설장과의 의사소통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장애가 없는 경우의 의사소통 방법은 교재를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장애가 있는 경우의 의사소통 방법인데요. 이 분야가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 종류별 어르신들이 우리가 만나는 어르신들이 갖고 계실 수 있는 장애가 크게 노인성 난청 그리고 시각장애, 언어장애, 치매로 인한 장애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노인성 난청을 가진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의 주의점입니다. 난청은 퇴행성 변화로 청각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대상자들은 상대의 말을 잘 듣지 못해서 목소리의 크기나 높이 조절이 안 되어 큰 소리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속인다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는 첫째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하고요.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왜냐하면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 모양으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데요.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정면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또 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하면 의미 전달을 도울 수가 있고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 말을 알아듣기 쉽도록 천천히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보청기를 착용할 때는 조절 기능이 있는 경우 입력은 크게 또 출력은 낮게 조절을 하는데요. 입력은 크게, 입은 크게 벌리고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또 보청기를 사용할 때는 건전지와 전원 스위치가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면서 말합니다. 몸짓과 얼굴 표정으로 의미 전달을 돕기 때문에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하고 먹는 신용을 하면 밥 먹었느냐고 묻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밝은 방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하고요.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 청각 상실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귀를 막고 어르신께서 얼마나 잘 듣지 못하시는지 이해를 함으로써 대상자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백내장이나 녹내장 또 황반변성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인데요.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는 역시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여기, 이쪽 등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요. 대상자를 중심으로 요양보호사 중심이 아니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어르신의 오른쪽 또는 왼쪽 등을 설명하면서 오른쪽에 부채가 있고요. 왼쪽에는 볼펜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서 원칙을 정하여 두는 것이 좋고요.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서 알게 해야 합니다. 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말 없이 신체 접촉부터 하면 이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게 됩니다. 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어깨를 다독이거나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하잖아요. 내가 그 어르신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깨를 만지겠습니다라고 먼저 말부터 건네셔야 하고요. 대상자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천천히 정확하게 말할 것,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형태나 사물 등은 촉각으로 이해를 시킵니다. 이거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이것이 리모컨입니다. 라고 촉각으로 이해를 시키셔야 하고요. 대상자와 보행할 때에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서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습니다.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주고 고유, 명사 등은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대피를 한다면 정확하게 받아쓰고 그 내용을 어르신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리는 것이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언어 장애를 가진 어르신과 이야기하는 방법인데요.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는 얼굴과 눈을 응시하면서 천천히 말하고요.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음이 있는 곳을 우선에 피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언어 장애, 특히 뇌병변 장애를 가진 어르신인 경우에는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해야 하고요. 면담을 할 때는 앉아서 해야 됩니다.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은 대답하기까지가 과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반드시 앉아서 대화를 하셔야 하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고개를 끄덕여서 듣고 있음을 알려드려야 하고요.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을 하셔야지 의사소통이 진행이 됩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으로 의사 표현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왜 큰 수술을 하고 나면 의사가 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알아보시면 눈을 깜빡여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는데 만약에 과일을 드시는데 사과와 배를 예를 든다면 사과가 먹고 싶은지 배가 먹고 싶은지 그 의사를 묻게 된다면 어르신이 전혀 이야기를 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사과랑 배를 갖고 와서 어느 것 드실래요? 드시고 싶으면 고개 끄덕여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실물 말고도 어린아이들이 쓰는 그림책 있잖아요. 과일이 있는 그림책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한번 짚어보세요.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판 사과 드실래요? 고개 끄덕이시면 아 사과가 드시고 싶은 거구나. 배라고 적어놓고 배 드실래요? 문자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언어장애에서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잘 표현하였을 때는 칭찬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한번 살짝 웃어 드린다든가 아니면 고개를 끄덕여서 온화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을 해 주시면 훨씬 의사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치매로 인한 장애를 가진 분들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인데요.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시험 문제가 출제될 경향이 높은 내용입니다. 올해 개편된 교재에서 이 부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치매에 걸린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는 대상자마다 다르겠지만 특히 다음과 같이 주의하면서 의사소통을 진행해야 하는데 첫 번째가 노인의 페이스에 맞추기입니다. 치매는 노인의 일상생활의 페이스를 방해하면 공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나 태도로 서두르거나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노인의 페이스에 맞춰서 의사소통을 진행해야 하고요. 또 말을 걸 때는 정면에서 다가가서 노인의 시야에 들어간 다음에 말을 걸어서 놀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간결하게 전달하는데요. 치매 노인에게 한 번에 많은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예, 이해력이나 판단력 같은 것들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는데요. 뭐뭐 하고 뭐뭐 하면 뭐뭐 해요라고 말하기보다는 같이 뭐뭐 하지요. 그리고 뭐뭐 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요 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뭐입니다 등의 말로 먼저 지시하는 것보다 행동을 기다리고 지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말보다 감정 표현을 자주 하기인데요.
배회나 망상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 언어적 표현 자체가 아닌 노인의 심적 안정에 맞추어 봅니다. 의미를 모르는 언동이라도 그 환경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많은데요. 상식을 강요하고 설득하는 것보다 그 대화 및 표현의 이유를 찾아내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상식이라든가 설득, 이것이 먹히면 사실 치매 어르신이 아닌 거죠. 치매 어르신들에게는 상식을 강요하거나 설득을 하더라도 설득 당하지도 않고 상식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 표현의 이유를 어르신께서 왜 이 표현을 하셨을까 하고 이유를 늘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하고요. 네 번째는 그 사람 다움을 소중히 해야 하는데요. 모르는 것, 할 수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알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등 치매 노인의 강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잔존 능력인 거잖아요. 잔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양보호 서비스의 가장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때로는 좋아하는 것, 자랑스러운 것을 치매 노인의 자신감에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 좋아하는 것이나 자랑스러운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 어르신이 어떤 걸 좋아하셨고 자랑스러워 하셨는지를 알아야지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고요. 또 부정적인 명령어, 모멸감, 질책 등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킨십을 자주 하기가 있는데요. 불안과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치매 노인은 타인의 차가운 태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손과 어깨 등을 부드럽게 스킨십하면서 위압감을 주지 않기 위해 시선은 같은 높이가 되도록 맞추고요. 치매로 인한 진압력 장애는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로 치매, 의식장애, 낮은 지능 등이 원인이 됩니다. 치매 노인과의 상황별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상 증상에 따른 이 상황별, 이상 증상에 따른 원인과 대처 방법을 주의 깊게 공부를 해 두셔야 합니다. 우선에 망상의 이상 증상을 가진 대상자인데요. 이 망상의 원인은 피해의식, 불안감, 상심감, 고독감, 질투심, 비난, 무관심, 무시 등이 원인이 되어서 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어르신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는 부정, 설득, 논쟁을 하지 않기. 이거 아니잖아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조용하고 온화한 태도 유지하기, 주장과 감정을 수용하기, 주의 전환하기, 또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제공하기, 전문의와 상담하기 등의 의사소통 방법이 있고요. 환각을 가진 어르신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건강 상태의 악화, 또 해가 질 무렵, 이것이 석양 정후군이죠. 낮밤이 바뀌었을 때도 몽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잠이 덜 깨어서 꿈을 꾸는 상태 등이 원인이 되어서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을 가진 어르신들은 이 망상하고 똑같이 의사소통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배설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일단 이 어르신은 진압력이 악화가 되어 있고요. 실금에 대한 수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저귀를 자꾸 빼가지고 어딘가에 숨긴다라든가 수치심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돌봄 제공자의 관심이 부족해서도 배설 행동. 치매 걸린 어르신들은 막 초조하게 바지를 움켜쥐거나 쟁걸음을 하면 그것이 화장실 가고 싶구나라고 알고 계셔야 되는데, 돌봄 제공자의 관심이 부족해서 바지에 오줌을 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노화로 인한 신체적인 변화, 요실금 같은 것들 일어날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배설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는 화를 내지 않고 따뜻하게 수용을 하셔야 하고요. 바지에 똥을 쌌다라고 해도 따뜻하게 수용을 해야 되고, 굉장히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자존감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수치심 감소를 위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요. 화장실을 알기 쉽게 표시를 하기. 장소 진압력이 저하가 되어서 화장실의 위치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화장실이라고 이렇게 적어 두시면 쉽게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요.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해질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회는 기억력이나 진압력의 저하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지루함, 불안감, 긴장감, 또 환경 변화, 낯선 환경,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 나는 지금 밥하러 집에 가야 돼. 이러면서 배회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무언가를 찾으려는 욕구 때문에 배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원인 파악이 가장 먼저이고요. 안정적이고 친근한 환경을 만들고 주의 환기하기, 또 규칙적인 운동과 산책하기, 안전한 환경에서 배회를 허락하기 등의 대처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공격성을 보이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이상 행동인데요. 공격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너무 시끄러운 환경이거나 망상이나 환각, 또 신체 질환, 치매 노인에 대한 낮은 이해도, 언어로 인한 표현 부족 등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 역시 원인을 생각하고 차분히 대처를 하셔야 하고요. 그 어르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안정시켜 드립니다. 또 기분 전환을 유도하고 격려와 칭찬하기,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기, 거부하는 경우 쉼을 두고 시도하기, 잠시 쉬었다가 어르신이 안정되고 나면 이거 한번 해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쉼을 두고 시도하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초조 행동인데요. 치매로 인한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또 환각, 수면 장애 때문에 너무 복잡한 환경, 치매 노인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초조 행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초조 행동을 빨리 발견하고 대처하기, 화를 내거나 논쟁하지 않기,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안정시키기, 불편함과 욕구를 확인하기, 조용한 활동으로 주의 전환하기 등의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감동인데요. 이 무감동은 인지 능력 저하, 집중력 저하, 우울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암 등의 질환, 또 돌봄 제공자의 무관심 등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무감동의 증상을 가진 어르신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이름을 부르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또 좋아하는 활동을 확인을 해서 어르신께서 좋아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면 조금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현재 능력에 알맞은 좋아하는 활동을 유도하고요. 치매 노인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해서 접근을 하고요. 또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관심을 반드시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무감동을 가진 어르신들에게는. 그다음에 우울증을 가진 우울 성향을 가진 어르신은 치매 증세를 자각할 경우에 치매 초기에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스스로 내가 치매구나라고 자각을 했을 경우에 우울 성향을 보이고요. 청년기 또 장년기의 우울증이 노년기에 재발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치매 관련 혈관 장애로 인한 우울증을 유발한 경우도 있고요. 신경퇴행적 변화로 나타나는 기분 정상이 원인이 되어서 우울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에게는 활동에 참여할 경우 강요를 하셔서는 안 되고요.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셔서도 안 됩니다. 또 야단치거나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요. 감정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태도 보이기,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활동을 증가시켜서 우울한 생각을 전환하기, 쉬운 일을 맡겨서 성취감을 맛보게 해서 자존감을 높여 드리는 것도 우울 증상을 가진 어르신들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됩니다. 불안 증상은 실패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과거의 감정으로부터 기인을 해서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외로움, 독립성 상실, 자녀에게 짐이 된다는 걱정, 치매 증상에 대한 무기력 등이 불안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먼저 불안의 원인을 파악을 하셔야 하고요. 마음 편한 이야기 나누기, 가급적 혼자 있는 시간 줄이기, 좋아하는 일을 자주 하게 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또 스킨십을 자주 하며 사랑받는 느낌 들게 하기 등이 있습니다. 섭식장애는 음식에 대한 장애인 거죠. 섭식장애의 원인은 미각이나 후각의 쇠퇴, 또 사물에 대한 인지력 저하,
또 망상, 환각, 우울, 무감동 등으로 음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어르신들은 먹고 싶을 때 권해야 하고요. 좋아하는 음식을 권해 드립니다. 또 식욕 부진의 원인을 찾아보는데 뭐 위장 장애가 있는지 나 위장이 아파서 밥 못 먹겠어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잘 관찰해서 찾으셔야 하고요. 음식을 삼키는 시범 보이기. 왜냐하면 삼키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꼭꼭 이렇게 씹어서 꿀꺽 삼키는 이 시범을 보이면 어르신들은 식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수면 장애는 망상이나 환각, 신체 질환, 치매 노인에 대한 낮은 이해도, 언어로 인한 표현 부족 등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원인을 생각하고 차분히 대처하기,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안정시키기, 기분 전환, 또 격려와 칭찬, 과도한 요구하지 않기, 거부하는 경우에 쉼을 두고 시도하기 등이 있고요. 수집증 막 모으는 거죠. 쓰레기를 온갖 쓰레기를 집으로 다 가져오시거나 반찬으로 고등어 구이를 내놨는데 이거 우리 아들이 좋아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숨겨서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수집증이 생기는 원인은 감각 자극의 결핍이라든가 무료함, 쓰레기에 대한 판단력 저하, 또 소유물 분실 경험, 과거 기억 및 생활 패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쓰레기를 주워와서 쌓을 때는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두기, 쓰레기를 갖고 왔다고 해서 크게 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둡니다. 주워 물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지 않으셔야 하고요. 노인이 할 수 있는 일로 주의를 전환해 드리면 이 수집증에 대한 증상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인데요. 뇌의 특정 부위에 손상이 있거나 옷이 불편해서 어르신들은 그냥 벗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벗으십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피부 질환 및 가려움, 너무 가려워서 긁기 위해서 벗는 경우도 있고 진압력이 상실해서 성적인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과거의 기억에 의한 성적 관심 표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일단 환경적인 원인 제거 및 변화를 주셔야 하고요. 대소변의 욕구를 재사정을 해야 하고요.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 민감하지 않도록 조용한 곳에서 옷을 입혀 드리고요.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기분 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치매 노인과의 상황별 의사소통은 출제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원인과 대처 방법, 의사소통 방법을 반드시 공부를 각각 해 두셔야 하고요.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전체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영역은 공감, 그리고 나 전달법, 그리고 이 상황별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